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행국어 전선행입니다. 자, 오늘 스파르타 모의고사 9회 풀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의 정답률과 오답률은 제가 먼저 받아봤고요. 여러분 많이 틀린 것들과 그 다음에 잘 하신 것들 구분해서 제가 강약을 조절해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회 모의고사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기억에서 디귿에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물어봤죠. 자, 기억은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했어요. 모시다는 뭐죠?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여쭙다, 여쭈다, 아래다, 사래다. 바로 객체 높임법의 서술어로 작용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객체 높임의 서술어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여쭈다, 아뢰다, 사뢰다. 대표적인 아이들이죠. 그래서 객체 높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객체는 목적어나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고요. 행위에 미침을 받는 대상이란 뜻으로 우리가 그냥 일명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높인다. 다른 말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높인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요. 선생님은 화가 나셨다. 자, 나 시다. 자, 높임 선어 말어미 시가 들어갔어요. 자, 높임 선어 말어미 시가 들어가는 것은 주체 높임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항상 주체 높임법에는 높임 선어 말어미 시가 포함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아버지께서는 방금 떠나셨어요. 자, 아버지께서 떠나셨다. 역시 떠나시었다니까 주체 높임, 높임 선어 말어미 시 보이고요. 여기서는 높임 선어 말어미 시에 이어서 하나가 더 보여요. 바로 떠나셨어요 할 때 요자가 보이죠. 자, 요는 뭐예요? 해요체, 상대 높임법,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요자로 끝나는 해요체를 사용하게 되죠. 따라서 3번 세 번째 거에서는 주체와 상대 두 가지를 높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상대방은요, 말을 할 때 대화를 듣는 청자 혹은 듣는 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죠. 청자 높임법. 다른 말로 대화할 때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니까 듣는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높임법 각각 대상, 주체, 그 다음에 주체와 듣는 이라고 써져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제시된 문장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 중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재배열 문제입니다. 재배열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선택지를 보시고요. 선택지를 토대로 가장 앞에 와야 될 게 뭔지를 찾으셔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이 모두 기억으로 시작하고 있죠. 따라서 1, 2, 3, 4번이 모두 기억으로 시작되니까 여러분은 고민할 것 없이 기억이 가장 앞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들어가는 애들을 보니까 기억 뒤에 니은, 2번은 기억 뒤에 디귿, 3번은 기억 뒤에 리을, 4번은 기억 뒤에 디귿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기억이 맨 앞에 들어가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니은, 디귿, 리을 읽으시고요. 누가 기억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기억부터요. 전통은 대체로 과거로부터 이어온 그 사회 및 사회의 구성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전통이란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인데요. 니은부터 읽어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전통의 정의를 내리다가 갑자기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의와는 이어지지 않죠. 니은이 뒤에 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니은은 과거에서 이어온 걸 객관화하고 비판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디귿. 그러나 자, 그러나는 앞에 있는 애들에서 내용을 역접으로 뒤집을 때 쓰죠. 즉 다른 내용으로 반대되는 측면을 살펴볼 때 쓰죠.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나 과거의 것을 무조건 전통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해서 앞에 기억에서 전통이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그러나 무턱대고 전통이라고 한다면 안 된다. 이렇게 전통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겹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배열 문제에서 키워드가 겹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은 같은 단어들이 겹칠 때 연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요. 특히 지금 이것은 흐름대로 가면 전통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다 전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디귿은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리을까지 읽어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죠. 자, 리을 그 비판을 통해서 비판이라는 말이 나와야 그 비판을 통해서라고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기억 전통이란 무엇이다 라는 정의 뒤에 갑자기 그 비판을 통해서라고 하면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리을은 기억의 뒤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기억 뒤에 디귿이 들어가는 게 알맞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은 적절하지 않아서 답에서 일단 아웃됩니다. 자, 2번하고 4번 중에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 2번 같은 경우는 니은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리을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니은과 리을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답은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기억, 전통이란 예전부터 이어온 것으로 몸에 밴 것이다. 디귿. 그러나 옛날부터 온 것을 무조건 다 전통이라고 하면 인습이라는 것과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냐 리을이냐만 결정할 건데 니은은 뭐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객관화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될 필요를 느낀다가 니은이고요. 리을은 그 비판을 통해서 자 어떻게 돼요? 비판해야 한다. 비판할 필요가 있다.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니까 먼저 비판할 필요가 있다가 오고 그 다음에 그런 비판을 통해서 뭘 해야 한다라는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게 어울리니까 일단 비판을 해야 한다는 니은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비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다음 해결책이 뒤에 오는 게 좋겠죠. 따라서 니은이 더 먼저 오고요. 그 다음 리을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따라서 니은이 먼저 오고 리을이 들어가는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대부분 잘 하셨는데요. 재배열 문제 푸는 방식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고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3번 문제는 좀 많이 틀리셨어요. 오답률이 상당히 높고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맨 먼저 학교에 도착하였다. 여러분 맨은 띄는 맨과 붙이는 맨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띄어쓰기 하는 맨은 가장 최고의 뜻일 때 띄고요. 붙여쓰기 하는 맨은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뜻일 때 붙이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먼저가 아니고요. 최고로 먼저 가장 먼저의 뜻이기 때문에 1번은 띄어쓰기 하는 거 맞습니다. 2번이요. 2번은 합격률이 10%가량 높아졌다. 여러분 가량이라는 말은 접사예요. 접소. 어느 정도, 그런 정도라는 뜻으로 쓰이는 접사이기 때문에 10% 정도 높아졌다의 접사. 자, 접사는 어떻게 합니까? 앞말에 붙여 써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10% 뒤에 가량을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예쁘디 예쁜. 자, 뭐뭐디 뭐뭐한. 예쁘디 예쁜, 착하디 착한, 귀엽디 귀여운, 악하디 악한 뭐가 되든지 뭐뭐디 뭐뭐한의 구조일 때는 디 앞뒤로 다 붙여주셔야 돼요. 4번이요. 아무래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성십다. 할이 본용어이고 성십다가 보조용어니까 당연히 띄어쓰기 하는 거 원칙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4번 문제도 좀 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밑줄 친 말의 품사가 다른 하나 그랬네요. 1번 즐거운 웃음이 복을 부른다. 자, 즐거운 웃음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요령을 터득한 사람들은 상당히 잘 풀지만 저 요령을 터득하기 어려운 분들은 또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야? 좀 애매하죠. 즐거운 웃음이라고 해서 항상 그 물어보는 말에 그 품사가 궁금한 말의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즐거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즐겁다, 즐거워, 즐거운 활용한 말이에요. 즐겁다의 활용형으로 뒤에 니은 어미, 즉 관형형 어미가 붙었으므로 얘는 관형어가 되고요. 자, 용언의 관형형, 관형어가 왔다. 그럼 이름이 관형이면 뒤에 무조건 뭐가 와요? 수식받을 수 있는 체언이 와야 한국어 문법에 맞기 때문에 얘는 자동적으로 체언이라는 말이 돼. 그럼 웃음,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니까 그 중에 뭐겠어? 당연히 명사겠죠. 그러면 얘는 명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그는 언니의 말을 막음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자, 막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앞에 언니의 말을 막음했어요. 말을 막음. 자, 그러면 말을 막음, 앞말이 뭐예요?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목적어죠. 무엇을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보통이요,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가면 한국어는 그 다음 뭐가 와요? 서술어가 오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말을 막는다, 말을 막음이라는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 둘 중에 하나죠? 얘는 이제 기본형이 막다니까 말을 막다. 자, 막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니은다, 는다를 붙여보면 알겠죠? 말을 막는다 되니까 얘는 동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요. 앞에 관형어가 있을 때 뒤에 있는 아이는 체언이 되는 거고요. 앞에 목적어가 놓여 있거나 아니면 뭐 보어가 놓여 있거나 부사어가 놓여 있을 때는 뒤에 오는 아이가 서술어, 용언이 된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자, 3번이요. 2015년 5월 31일 하루 종일 춤을 했어요. 자, 춤을 춤이에요. 춤을 춤. 자, 하루 종일 춤을 춤. 그중에 춤. 얘도 무엇을에 해당하니까 목적어네요. 그죠? 방금 2번 문제하고 유사합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춤을 추다,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서술어. 그럼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추다는 니은다, 는다, 춘다가 가능하므로 동사가 되겠죠. 자, 네 번째는요. 사람들 보기가 좀 부끄러워서요. 자, 사람들 보기. 자, 사람들 보기. 여기서 보기는 이게 사람들 보기인데 여기는 사실 생략된 말이 있죠. 뭐 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럽다. 을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럽다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다가 된 거예요. 즉 사람들을 보다, 사람들 보다, 보다가 서술어 역할, 즉 을이 들어가는 말은 목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이죠.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본다가 가능한 보다, 본다, 현재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가 되겠죠. 자, 따라서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만 명사고 나머지는 전부 동사니까 답은 1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글이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억에 담긴 글쓴이의 심정을 잘 설명한 것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길다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의점이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제강점기 생각하고 읽으셔야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앞길이 바쁨에 아침도 굶은 채로 석굴암을 향해 또다시 걸음을 옮겼다. 여기서 심리 안팎이라니 그리 멀지 않되 가는 길이 토암산 굽이굽이 돌아오르는 잿길이요. 날은 흐리어 빗발까지 오락가락하건만은 이따금 모닥불을 담아붙는 듯하는 햇발이 구름을 뚫고 얼굴을 내미는 바람에 두어 모퉁이도 못 접어들어 나는 벌써 숨이 차고 전신에 땀이 흐른다.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석굴암을 향해 가는 길을 지금 이야기했죠. 자, 뒤에도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울창한 송림은 볼 수 없건만은 우거진 잠복 사이에 다람쥐가 넘나드는 것 또한 버리지 못할 정취다 라고 해서요. 이제 지금 석굴암 가는 길의 주변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뒤에 거친 상봉을 다 올라와서 동해가에 앉아있는 치술령을 손가락질할 때 장렬하던 박재상의 의기가 다시금 가슴을 친다. 저 치술령이야말로 박재상의 아내가 남편을 보며 울던 곳이다. 단신 홀몸으로 적국에 들어가는 남편을 부르고 또 불렀건만 박재상은 다만 손을 저어 보이고 의연히 동해에 배를 띄웠다. 물과 하늘이 한데 어우러진 곳에 남편이 탄 배가 가물가물 사라질 때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어떠하였으리. 자, 석굴암 가는 길에 치술령을 보면서 그래 저 치술령 위에서 박재상의 아내가 박재상과 이별하며 울었지 떠올려 본 거예요. 거기는 지금도 그 부인의 망부석이 그대로 남아있어 행인의 발길을 멈춘다 하거니와 천추에 빛나는 의기를 남기고 외국 기시마에서 연기로 사라진 박재상의 의혼 의백이 지금 어디서 헤매는 곳? 자, 뭐예요? 일본에 가서 아주 빛나는 의기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의 의혼의백, 의로운 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했죠.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의로운 혼을 이야기했어. 일제강점기에. 무슨 뜻이겠어요? 밑줄 친 부분과 일제강점기를 연결하셔야 되니까요. 바로 3번 박재상의 거룩한 정신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 정신이
없는가? 그것을 왜 이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게 가장 올바른 내용이겠죠. 당연히 정답은 3번입니다. 예를 들어 1번 영혼을 달래주지 못하는 한계. 이건 일제강점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2번 박재상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을 아내를 일제강점기하고 연결하기는 힘들죠. 왜? 박재상은 신라 사람이지 일본에 의해서 뭘 끌려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국권을 상실한 조국의 현실을 되돌아보며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한 자신을 내가 이 지경에 이르겠어? 그런 말은 없잖아요. 답은 당연히 3번이겠죠.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6번은 모음 제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했어요. 자, 모음의 제자 원리 훈민정음이네요. 그죠? 1번 오하고 우는 양성 모음이고 어하고 아는 음성 모음이다. 너무 쉽게 오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양성 모음, 음성 모음 할 때요. 기본적으로 양성 모음은 아, 오 그리고 아래아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음성 모음은 어, 우, 으 정도 기억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기서 지금 우는 음성이에요. 양성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도 역시 음성이지 양성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이요. 천지인을 본뜸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을 반영하였다. 자, 여러분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3요소 그게 바로 하늘, 땅, 사람이에요. 이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우주의 3요소, 성리학의 기본 이론을 따라 바로 모음을 창제했기 때문에 천지인을 본뜬 것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반영한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3번이요. 소리의 특성을 볼 때 제출자는 단모음으로 분류된다. 자, 초출, 제출 있죠. 모음에서 초출, 제출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자는 방금 우리가 우주의 3요소를 본떴다는 바로 그 천, 지, 인 세 개고요. 초출은요. 사람과 땅을 기준으로 하늘을 한 번씩만 찍은 게 초출이죠. 즉 오, 아, 우, 어가 초출이죠. 자, 제출은요. 하늘과 땅에 사람과 땅을 기준으로 하늘을 한 번 더 찍어서 하늘이 다시 제자, 다시 한 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요야 유여가 되는데요. 요야 유여 제출자는 요즘 말로 하면 이중 모음에 해당하는 거죠. 단모음 아니고요. 4번이요. 모음에도 자음과 마찬가지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여러분 가획의 원리는 예를 들어 자음의 기본자인 그, 나무, 사, 이 얘네들에게 하나를 획을 더하여 키읔을 만들거나 하나 획을 더하여 디귿을 만들거나 두 개를 더하여 티읕을 만들거나 미음에도 두 개의 획을 더하여 비읍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요. 획을 더해주는 게 말 그대로 가획자고요. 지금 여기 모음은요. 획을 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써요? 하늘, 땅, 사람을 어울리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땅에 하늘을 합치고 사람의 하늘을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합쳐 기존의 기본자 두 개를 합치는 방식이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합용의 원리라고 하죠. 가획의 원리가 아니고요. 얘네는 합하여 사용한다. 합용의 원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기역 대 니은의 관계가 같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는 그냥 기역 니은만 보셔도 괜찮아요. 기역이 외향이고요. 니은이 내성이니까 여러분 다 알죠? 외향적인 것과 내성적인 것은 반의 관계에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1번부터 4번 중에 반의 관계가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먼저 1번은요. 간헐적이다. 간헐적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문드문 되풀이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지속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속적이라는 건 오래오래 계속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뜨문뜨문 되는 것과 계속 이어지는 것은 서로 드문드문하다, 계속 이어진다 혹은 끊어진다, 이어진다로 반의 관계로 볼 수 있지요. 자, 두 번째요. 개별적이다와 개성적이다는요. 개별적인 건 뭡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씩 따로따로란 뜻이고요. 개성적이라는 건 다른 것들과 성격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얘기니까 얘네는 반의 관계 아니죠.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의 미시적, 거시적. 미시적이라는 건 아주 개별적이고 작은 것들을 본다는 뜻이고요. 거시적이라는 건 상당히 전체적으로 크게 맥락을 본다는 얘기니까 서로 작은 걸 보냐, 전체를 보냐 반대 관계 맞아요. 반의요. 그 다음 4번 미온적과 열정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미온적이라는 말은 뭐냐? 태도가 아주 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그런 뜻이고요. 열정적이라는 거 막 뜨겁다, 끓어오른다. 그러니까 미직지근한 거랑 끓어오르는 거랑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반의 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겹문장 찾기 문제네요. 겹문장이 아닌 걸 찾으래요. 자, 1번이요. 오늘도 언니의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좋다. 자, 오늘도 언니의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해서 서술어 찾아보세요. 항상 여러분 겹문장과 혼문장을 찾을 때는 서술어가 중요합니다. 자, 좋다. 서술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서술어가 하나면 주어도 하나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서술어가 하나인데 주어가 두 개면 겹문장이고요. 서술어가 하나인데 주어까지 하나면 혼문장이 되니까요. 자, 좋다.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지요. 서술어 하나, 주어도 기분이라는 주어 하나밖에 없어서 1번은 혼문장이니까 겹문장이 아닌 거 바로 답 나왔네요. 1번이네요. 자, 2번이요. 한방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 뭐뭐지만 뭐뭐이다. 이런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요거는 인과성을 띠는 이렇지만 이렇더라. 인과관계가 아닐 것 같지만 결론이 나왔다. 이럴 때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지만 뭐뭐하다 이어진 문장이고요. 세 번째, 농민들은 올해도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자, 이 문장에서는 바라다 서술어가 있는데 앞에 농사가 잘 되다 서술어가 또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서술어가 두 개면 당연히 그 겹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별히 농사가 잘 돼 기로 끝났으니까 서술어가 기 어미를 가지면 명사절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다음 4번이요. 그는 얼굴이 험상궂은 것과는 다르게 무척 자상하다. 서술어 자상하다. 앞에 험상궂은 것과는 다르다 할 때 다르다도 들어있어요. 자, 다르다, 자상하다 벌써 두 가지 서술어가 들어있죠. 또 앞에 얼굴이 험상궂다, 험상궂다 서술어도 들어있어요. 따라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겹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세요. 관용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못한 것 찾으라고 했는데 요거 정답률 좀 낮았어요. 관용어 많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1번이요. 그의 말은 사계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사계가 맞다가 무슨 뜻일까요? 아주 말이나 사리가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게 사계가 맞는 겁니다. 그럼 사계가 맞지 않다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들어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거는 문맥에 맞고요. 2번, 나는 그와의 이별 이후로 아무에게도 곁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곁을 준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친밀하게 생각하거나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게 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곁을 주지 않았다.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뜻, 문맥에서 자연스럽고요. 3번, 나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속을 뽑아주어 비밀을 알게 했다. 속을 뽑다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속을 뽑아주다라는 말은 없고요. 속을 뽑다 하면 남의 속을 떠보다, 남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하다 할 때 속을 뽑다를 쓰고요. 뽑아주다 안 되고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나는 그에게 속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요 오히려 내가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주다 이 뜻으로 속을 주다라는 말이 어울려요. 따라서 문맥에서 그에게 망설임 없이 내가 속을 주어 그냥 주는 거야. 뽑아주는 거 아니고 속을 주어 비밀을 알게 했다. 이게 더 자연스럽겠죠. 어쨌거나 3번은 잘못됐고요. 4번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마른 침을 삼킨다는 건 되게 몹시 긴장하거나 초조해할 때 쓰는 말이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 보세요. 10번은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시조랑 연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고전시가 같은 거 공부 덜 된 사람들은 힘들었나 봐요. 자, 보지요. 밑줄 그은 부분만 볼까요? 일단 위에서부터 같이 볼게요. 자, 오늘 하루 호해가 2번이나 돌고 큼직한 활자가 괴뢰군의 38전선에 긍한 불법 남침을 알리었다. 은은히 울려오는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괴뢰군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가득 찬 지면을 대하니 내일이나 모레쯤은 이 신문의 같은 지면이 괴뢰군에 대한 찬사와 압으로 가득 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자, 이 부분에서 지적하는 언론의 행태니까 오늘은 괴뢰군을 비방하다가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괴뢰군을 엄청 칭찬할 거래요. 언론이 왜 이래? 한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는 거. 왜 그래요? 괴뢰군이 전세가 불리할 때는 욕하고 괴뢰군이 전세가 유리할 때는 칭찬하고 이런단 말이죠. 상당히 기회주의적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행태잖아요. 그렇다면 기회주의적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힘 있는데 아부하는 거 이런 거 뭡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힘 있는데 아부하는 기회주의적인 거 요거를 주고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유사한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이요.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려.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또 어떻겠냐.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자, 시골 사람이 이 정도로 산들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천석고항을 고쳐무사 말이요. 하물며 자연을 사랑하는 이 병을 내가 고쳐 뭐 하겠는가. 결국 이것은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연과 어울려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기회주의적인 건 아닙니다. 자, 2번이요. 풍상이 섞어진 날에 갓 피운 황국화를. 자, 바람과 서리가 섞어부는 날을 갓 피어난 노란 국화꽃을 금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예쁜 화분에 가득 담아서 홍문관에 보내시니 누가? 임금께서 홍문관으로 국화화분을 보내셨으니 도리야 고지온 양말아 님의 뜻을 알게야. 복숭아꽃 자두꽃차 너희들은 꽃이라고 생각도 마라. 이것을 보내신 님, 즉 임금님의 뜻을 나는 알 것 같구나 라는 내용인데요. 왜 바람서리가 섞어부는 날에 국화꽃을 보내셨을까요? 바로 국화처럼 바람과 서리 시련이라도 견디면서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하는 절개와 충절, 그것을 상징하는 걸 바로 국화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임금께서 홍문관에 국화꽃을 보낸 이유는 바로 국화처럼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충성과 절개를 다하거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알아들은 화자가 글쓴이가 복숭아꽃 자두꽃처럼 봄에 화려하게 피었다 금방 지는 것들은 꽃도 아니다. 이렇게 시련과 고난의 계절에 피어나는 국화가 최고의 절개와 정절을 가진 지절을 가진 꽃이로구나 라고 해서 임금님의 마음, 신하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국화 같은 신하가 되어주렴이라는 걸 알겠다라고 시를 쓴 거니까 이거는 충성과 절개에 대한 이야기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아니에요. 자, 3번이요.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라도 쉴이 없다. 자, 나무도 병이 들면 정자나무도 쉴 사람이 없다. 즉 무슨 말이에요? 나무에 병이 들면 정자나무라도 사람들이 병들면 쉬어가지 않고 그냥 간대요. 호화이 서신재난 오리가리 다 쉬더니 호화롭게 서 있을 때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 앉아서 쉬더니 잎 띄고 가지 꺾은 후난 새도 아니앉는다. 잎이 지고 가지가 꺾어진 이후에는 새 한 마리조차 그 나무에 앉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화려한 나무였을 때는 누구든지 다 그 밑에 가서 쉬다가 나뭇잎도 사라지고 가지도 꺾이는 초라한 나무가 되니까 사람은커녕 새조차도 그 나무를 취급해주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잘 나갈 때는 옆에서 가서 막 쉬다가 이제 모든 게 사라지니까 거들떠도 안 본다. 요게 가장 맞겠죠. 화려하고 잘 나갈 때 붙었다가 화려함이 사라지고 잘 나가는 것이 사라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답은 3번이죠. 바로 이런 걸 염량세태라고 하죠. 막 들끓어 올라 권력이 있을 때는 옆에 붙었다가 권력이 사라지면 냉담하게 대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눈마저 휘어진 데를 뉘라서 굽다 턴고 눈 맞고 휜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니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굽힐 절개였다면 눈 속에 푸른색을 띠고 있었겠는가.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마도 추위 속에 고독하게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 누구 대나무 너 하나뿐인가 하노라. 대나무의 절개를 찬양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네요.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하나를 찾으라고 했어요. 1번 여기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릿수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많이 틀리셨는데요. 미리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를 뜻하는데요. 자, 먼저 한자리 서술어는 일반적인 형용사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라서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 요게 들어간 서술어. 요 세 가지가 바로 한 자리 서술어예요.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두 자리 서술어는요. 우선 타동사. 동사 중에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서술어는 주어 말고 보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용언. 대칭용언이 뭡니까? 주어 이외에 주어의 짝, 비교대상, 상대방 등이 필요한 바로 그런 용언을 대칭용언이라고 하죠. 그것도 역시 주어와 필수부사어라는 걸 갖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라고 배웠죠. 자, 그 다음 세 자리 서술어는 뭔가요?
세 자리 서술어는 하나하나 따져주면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로 나눠서 암기를 해두는 게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죠. 세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 여기 자릿수 자체가 그런데 한동안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그 학교 문법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좀 강화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자릿수는 좀 다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세 자리 서술어는 우리가 흔히 주다류 서술어, 그 다음에 보관하다류 서술어, 그 다음에 기타.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암기해 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주다류 서술어는요, 주다를 포함하여 준다는 뜻을 가진 모든 서술어를 다 말해요. 자, 드리다, 그 다음에 바치다, 전부 다 준다는 뜻이죠. 멀리 있는 사람한테 줄 때는 보내주죠. 보내다. 그 다음에 편지 같은 거는 보낼 때 붙이다라는 말도 쓰죠. 붙이다. 상대방에게 뭘 줄 때는 건네다라는 말로도 준다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요. 주다, 드리다, 바치다, 보내다, 붙이다, 건네다 등등등. 준다라는 뜻을 가진 건 전부 다 이렇게 세 자리 서술어. 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하기 때문에 세 자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문제에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주어 같은 거를 빼거나 일부러 좀 빼놨죠. 왜요? 빼도 괜찮아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어도 이제 물론 주어나 목적어가 없으면 잘못된 문장이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이 서술어만 보고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보내다, 드리다처럼요. 여러분이 자릿수를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르죠.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그냥 문장을 보고 하나씩 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틀릴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얘네들을 가지고 머릿속에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맞는 풀이법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 그럼 이제 보관하다류는 뭐예요? 보관한다의 뜻. 두다, 놓다, 넣다. 그리고 말 그대로 보관하다. 두다, 놓다, 넣다, 보관하다. 전부 다 어때요? 누가 어디에 무엇을 두다, 놓다, 보관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세 자리 서술어의 또 대표적인 것이 되죠. 누가 어디에 무엇을 놓다, 넣다, 두다, 보관하다. 자, 기타는요. 따로 단어 삼다.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삼다. 자, 여기다나 간주하다.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여기다 간주하다. 그리고 의논하다. 누가 누구와 무엇을 의논하다. 이런 식으로요. 기타 또 세 자리 서술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되 내가 좀 단어적인 감이 있다 그러면 그냥 주다류, 보관하다류, 기타만 좀 외우시면 되고요. 나는 좀 힘들다. 언어적인 감이 많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단어들을 가지고 직접 보면서 이것도 뭐 한 번에 외우겠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법이 있죠. 뭐 이런 낱낱개의 단어들을 많이 외워야 될 때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는 게 좋죠. 한 번에 다 외워봤자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보고 또 보고를 반복해서 익숙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릿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자, 1번. 여기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되다 아니다는 당연히 두 자리 서술어니까 그거 두 자리 서술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방은 바닥에 놓고 이리 와봐. 놓다, 넣다, 두다. 당연히 세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보는 순간 사실 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아침을 먹으면 두뇌 회전이 빨라진다. 자, 먹다는 일반 서술어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먹다는 일단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야. 그럼 동사면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 한 자리냐, 두 자리냐가 결정될 거예요. 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죠. 보통 먹다는 무엇을 먹다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를 갖는다고요. 두 자리 서술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요. 언니와 엄마는 어쩜 그리 닮았을까? 자, 여러분 닮다는요. 닮는다 되니까 동사는 동사인데 얘는 대칭 용어. 무슨 말이야? 누가 닮았다 하면 문장이 안 되고요. 누가 누구와 닮았는지 그 닮음의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비교 대상, 상대방, 짝등이 필요할 때는 대칭 용언이라고 하죠. 왜? 필수 부사어가 바로 비교 대상, 상대방, 짝에 해당하는 말인데 필수 부사어가 필요한 서술어를 대칭 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닮다는 대칭 용언이고요. 누가 누구와 닮았다 두 자리가 필요하죠. 따라서 아닌 것은 2번 세 자리 서술어인 2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12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것은 전자법과 전음법, 로마자 표기법의 전자법과 전음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곧잘 하셨으니까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전자법에 니은하고 디귿 장점 단점을 찾으셔야 되고요. 전음법에 한라산의 로마자 표기와 역시 장점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한라산의 로마자 표기 1번. 한라산 제대로 잘 적었죠. 소리대로 적어야 돼요. 한라산.
산 소리대로 적는데 리을이 두 번 겹칠 때는 LL로 적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한라 산 제대로 적어서 일단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니은 전자법 글자를 그대로 옮겨 적는 참고로 우리는 소리를 적는 전음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로마자 표기는 근데 소리대로 안 적고 글자 한 개 한 개를 살려 적는 전자법으로 한다면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밑에 2번 장점으로 한글 복원이 쉬워진다. 네,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로마자로 옮겼기 때문에 다시 또 한글로 복원하면 금방 복원하는 건 쉽죠.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전음법의 장점은 그럼 뭡니까? 소리대로 적었기 때문에 그대로 발음하는데 발음이 쉬워지죠.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말 발음할 때 쉽다는 건 맞고요. 자 그러면 리을 단점은 뭔가요? 전자법의 단점. 표기에 혼동이 온다? 아니요. 전자법은요. 하나하나 글자를 다 살려 적었기 때문에 표기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발음을 제대로 모르죠. 왜? 글자 하나씩 살려서 적으면 외국인들은 그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서 발음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한라산도 이렇게 적으면 전음법인데 전자법으로 적으면 한라산을 그대로 적어야 돼요. 한라산. 그럼 이걸 발음할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발음하면 쉬울 걸 이거 한 개 한 개 다 발음하면 한라산 발음할 때 어렵잖아요. 단점은 전자법으로 할 경우에 발음이 어려워진다는 게 단점이죠. 발음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죠. 다음 설명과 부합하는 작가를 찾으시오. 일단 동반자 작가이다 풍자 소설가 했는데요. 여러분 동반자 작가가 뭡니까? 자 우리가 카프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정확하게는 25년에 결성된 카프 조선 프로레탈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가 31년이 되면서 1차 해산이 되고요. 35년에 강제 해산 완전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단체가 되는데 바로 이 카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그죠? 사회주의 계열의 문학 활동을 했던 작가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카프파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그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고 함께했던 작가의 군을 우리가 동반자 작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번부터 4번의 작가들 중에서 동반자 작가였으면서 풍자 소설을 많이 쓴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주로 부정적인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긍정적인 인물을 후면에 숨기고 그 다음에 치숙과 논이야기. 만약 이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치숙과 논이야기이기 때문에 치숙하고 논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은 3번의 채만식이고요. 이 문제 자체는 서울시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통합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유형이고요.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인 지식을 요하는 암기형 문제들은 서울시 문학 문제에서 나올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서 사용된 전개 방식과 같은 걸 찾으시오. 자, 전개 방식이니까요. 정의, 대조, 비교, 분류, 유추, 묘사, 서사, 분류, 분석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남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 콤플렉스가 사내대장부 콤플렉스, 온달 콤플렉스, 만능인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성 콤플렉스, 지적 콤플렉스, 장남 콤플렉스 등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콤플렉스 중에서 남자들의 콤플렉스만 7가지로 나눠 주었습니다. 콤플렉스라는 여러 개 중에 남자들 거라는 기준을 세워서 7개로 나눠 주었다. 자, 여러분 여러 개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 각각 나누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분류라고도 하고요. 특별히 분류 중에서도 나눠주는 걸 구분이라고 하죠. 따라서 지금 요 글은 분류,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나누는 방식의 구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1번부터 4번 중에 나누는 방식의 분류, 구분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이요. 판소리 사설에 등장하는 악인들과 여타 고전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악인은 다른 점이 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뒤에도 나오죠? 다른 점이니까 대조고요. 2번, 망막에 있는 원추세포는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했기 때문에 예시고요. 3번, 인생이라는 것은 장기를 두는 행위와 비슷하다. 인생은 장기와 비슷하다. 인생과 장기는 연관성이 없는데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연결하여 공통점을 찾는 것을 유추라고 하죠. 그 다음 4번이요. 바로 4번이 답인데요. 전통음악은 수용 계층에 따라 정악과 민속악으로 구분한다라고 구분이 나오잖아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란 글의 내용을 찾으란 얘기잖아. 일명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죠. 자, 일치 불일치는 어떻게 해요? 일단 선택지 먼저 읽으시고요. 선택지의 내용을 요약한 후 머릿속에 넣고 혹은 요약해서 머릿속에 넣는 게 자신이 없으면 옆에 조금 키워드를 적어두고 본문을 읽으면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선택지를 읽어볼게요. 내용 일치 문제는 선택지 먼저 읽자. 1번 고압적 표현은 인간을 이성적으로 만든다. 자, 1번은 고압적 표현이 이성적으로 만든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고압적 표현, 부메랑 효과 등은 인간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고압적 표현, 부메랑 효과는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대요. 학습에서 나타남.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설득 방법이 효과적일수록 부메랑 효과가 지속된다. 자, 설득 방법이 효과적일수록 부메랑 효과가 지속된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고압적 표현에 대한 반응을 통해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압적 표현에 대한 반응. 이것이 자유의지를 알 수 있게 한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대요. 자, 여러분 제가 일부러 지금 선택지를 한번 요약해서 썼는데요. 자, 왜 이렇게 했냐? 사실 이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요. 여러분의 집중력 문제예요. 이 내용이 본문에 어디 있는지만 빨리빨리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읽은 것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집중력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힘들면 이렇게 밑줄 고압적 표현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래 읽다가 고압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주변을 잘 읽어서 내가 여기 선택지에 있는 고압적 표현 같은 것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겠다. 혹은 부메랑 효과라는 말도 선택지 여러 번 나오니까 읽다가 부메랑 효과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또 자세히 읽어서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먼저 키워드 같은 걸 표시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주 자세하게 읽으셔서 즉 선택지도 독해한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선택지 독해가 필요합니다. 왜 제시문만 독해? 선택지 독해해야죠. 그죠? 그래서 자세히 봐야 제시문에서 눈에 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유는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면 그것은 설득 방법이 미숙했다는 증거이다. 상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가장 형편없는 방법은 고압적인 표현이다. 자, 고압적 표현은 상대방이 나의 설득에 넘어오지 않게 만드는 일이래요. 자, 보세요. 고압적 표현으로 표현 방법이 설득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주는 심리학 실험이 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식의 고압적인 말투를 쓴 경우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식의 부드러운 말투를 쓸 경우 설득 내용은 같더라도 고압적인 말투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고압적인 말투는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그죠? 고압적인 말투를 쓸수록 어떻게 돼? 사람들이 설득을 안 당한다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예상했던 결과였다. 그런데 그들은 좀 더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처음에 설득되는 방향으로 기울던 사람들조차도 설득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의견을 굳혔던 것이다. 이 실험의 이후 고압적인 말투가 만들어내는 이 같은 현상을 부메랑 효과라 부른다. 자, 부메랑 효과는 뭐예요? 고압적인 말투 때문에 설득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 고집을 더 부리게 되는 경우를 부메랑 효과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고압적 표현이 이성적으로 만든다는 내용 자체가 언급이 안 되어 있죠. 고압적 표현과 부메랑 효과는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고요. 설득 과정에서 나타나죠. 자, 그다음 설득 방법이 효과적일수록 부메랑 효과가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효과적일수록 부메랑 효과는 안 나타나야 돼. 왜? 이거는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잖아. 그죠? 효과적이었다면 부정적인 결과는 없겠죠. 답은 4번이죠. 고압적 표현에 의해 어떻게 돼? 자유의지의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다. 왜? 뭐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난 자유롭게 내 고집을 부려. 안 할 거야? 나 네 말 안 들어. 뭐예요? 인간이란 설득 당하다가도 싫으면 다시 돌아오는 자기의 자유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단 말이죠.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16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발음 문제인데요. 자, 1번 논밭 아래. 아래라는 단어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될 경우 앞에 있는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죠. 따라서 바다래가 맞아요. 논밭 아래. 2번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를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젊은 어때요? 은이 어미이므로 뜻이 없어요. 자, 뜻이 없는 모음으로는 앞에 있는 받침이 넘어가서 젊은 맞지요? 자, 그런데 3번 답인데요. 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란의 내용을 써주십시오. 자, 의견란은 발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표준 발음이란 소리의 길이를 포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의견란 니은으로 발음되는 건 맞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긴 소리 장음 표시를 하나 넣어서 의견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의견란, 임진란, 이원론, 동원령 이런 그 예외의 경우 중에 긴 소리로 발음되는 아이들이 시험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시험 문제를 반영하여 이런 소리의 길이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출제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의견란 긴 소리로 발음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실제 있었던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밑에 4번이요. 허두순만 맞죠? 얘는? 예,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어 문제인데요. 많이 틀리셨어요. 우리 고유어는 원래 어렵죠. 자, 볼게요. 빈칸에 행동이나 사태, 감정 따위가 은근하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양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넣는다고 할 때 알맞은 거. 사실 이미 뜻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내용 읽지 않아도 밑에서 이제 이 뜻을 가진 단어를 찾으면 되는데요. 자, 가만은 조용히 이런 뜻이죠. 가만 말해라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라는 뜻이고요. 너울은 무슨 물결이 막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너울이란 뭐 물결 아니면 기다란 천 아니면 나뭇잎들이 약간 굽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너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멀은요 뭔가 이렇게 살에 막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스멀 이렇게 느끼고요. 답은 4번인데요. 슬며은 슬며시 있잖아. 슬며시 연결되잖아. 그래서 어떤 은근하게 조금씩 변화한다. 슬며시 변화한다. 슬며시 가장 맞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18번을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 자, 문장 성분 문제인데요.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좀 틀리셨는데요. 자, 1번 보도록 하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수나미가 하고 있는 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문장 성분을 찾을 때는 서술어 먼저 찾아주시고요.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 목적어를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서술어 먼저 찾자. 두 번째, 해석으로 문장 성분은 구분합니다. 누가 무엇이는 주어, 누구를 무엇을은 목적어, 뭐 누가 무엇이는 보어, 어디에 어디서 무엇으로 누구와 무엇보다 무엇과 함께 등은 모두 부사어, 뭐 어떤으로 해석되면 관형어 이런 식으로요. 해석을 먼저 넣고 그 다음 공부하셔야죠. 그러면 수나미가는 뭔가 뒤에 지금 수나미가 하고 있는 일에 하고 하다라는 서술어에 주어 하다 누가 하다 수나미가 하다니까 하고라는 서술어의 주어가 수나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사치병을 흉보지만 사실 꼭 한국인만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건 아니다. 자, 걸려 있다 그런 병에 누가 한국인이 걸려 있다라는 서술어의 주어 한국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희진이는 나중에 천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자, 가지고 있어. 누가 희진이가 주어. 되겠다. 천문학자가 되겠다. 되다. 누가? 희진이가요. 희진이가 되는 거잖아. 무엇이 되는데? 천문학자가. 자, 여러분 되다는요. 되다 아니다는 보어를 갖는 서술어 아시죠? 되다 아니다 보는 순간 바로 보어 떠올라야 돼요. 따라서 앞에 되다라는 서술어는 희진이가 주어고요. 천문학자는 보어입니다. 그러면 1, 2번이 주어였는데 3번은 보어니까 답은 3번 하셔야 되고요. 4번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시장경제의 논리를 앞세워 사회 진출의 기회를 막고 있는 현금의 고용정책이다. 자, 그럼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용정책이다. 서술어 고용정책이다.
무엇이 힘들게 하는 것이가 주어가 되겠죠. 따라서 주어 맞습니다. 답은 3번이지요. 자, 19번인데요. 다음 신문 기사의 일부인데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제목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전체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중심적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제목이 되겠죠.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이요. 한 젊은 여가수의 자살 사건이 마치 무슨 해프닝처럼 며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이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게 가물가물 잊혀져 가고 있다. 자, 사건이 많은 시대에는 망각의 능력을 최대한 발동하는 것이 생존 전략일 수 있다. 뇌의 기억 용량에는 한도가 있다. 일정량 이상의 정보들을 다운로드 시키려면 뇌는 다운이 된다. 기억하지 말라. 얼른 비우고 잊어버려라. 라는 것이 정보 홍수 시대의 명령이고 생존 비결이다. 그러나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일들까지 망각이라는 이름의 쓰레기 소각로에 던져넣는다. 자, 첫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여가수의 죽음이 나왔고요. 그 뒤에 우리가 망각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죽음을 너무 빨리 망각했는데 망각이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생존 전략일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까지 망각하는 건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여가수의 죽음과 망각의 의미 같은 거죠. 망각의 의미, 현대를 살아가는 생존 전략. 그러나 모든 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망각의 의미 혹은 망각의 특성. 그래, 특성이라고 합시다. 의미? 자, 의미가 더 좋을 것도 같고요. 자, 의미라고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문단. 자, 어른들은 요즘 청소년들이 일련의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자, 어른들이 청소년은 마비 증세가 있대. 어떤 마비? 뒤에 나오죠. 그 마비 신드롬에는 폭력 성향, 윤리의 감각적 마비, 도덕 불감증, 정신적 공허, 정신 파탄 등과 같은 것들이 곧잘 포함된다. 요즘 아이들은 해도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슬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른다. 나의 언동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줄 것인지 배려의 감각이 없다. 이건 뭐예요? 청소년들이 마비 증세를 보인다라는 거죠. 어떤 마비? 옳고 그름을 모르고 상대에게 이것이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마비. 그죠? 옳고 그름의 마비. 그 다음에 상대의 상처에 대한 마비.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금과 같은 온갖 쓰레기 정보, 폭력과 섹스가 넘쳐나는 영상, 게임, 광고, 인터넷 매체 등에서 아이들을 무한 방치해도 되는가? 이것은 우리 사회가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있을 뿐 아니라 마치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감추고 기피하는 질문이다. 게임산업 진흥책은 열심히 논의하면서도 그것의 어두운 그늘에서 멍들고 시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 있는 대책도 세우지 않는 것이 우리 어른 사회이다. 자,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쓰레기 정보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들의 문제점을 제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네 번째. 문제의 가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일부 네티즌의 무자비한 악플이었다는 지적들이 있다. 악플은 폭력의 일종이다. 악플을 날리는 어른들의 폭력 성향은 공격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과잉 때문인가? 아니다. 바로 청소년들의 충동적 성향과 윤리적 감각의 마비가 바로 쓰레기, 폭력, 섹스, 상업주의로 넘치는 매체 환경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 중에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마지막 문단도 정리하고, 자, 마지막 문단은 이제 결론과 마찬가지인데요. 여가수의 죽음 아까 꺼냈던 게 다시 나왔어, 그죠? 여가수의 죽음의 원인은 악플. 그래서 그것은 청소년들의 무방비,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 안 좋은 정보 때문이다, 이런 거죠. 자, 이 악플이 뭘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온갖 좋지 않은 정보, 저기 쓰레기 정보, 그죠? 쓰레기 정보나 매체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일부러 제가 내용을 요약했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면서도 가장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여가수의 죽음, 근데 여기서도 또 여가수의 죽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왜 죽었어? 자, 청소년들의 마비 증세, 그걸 만드는 여러 가지 온갖 쓰레기 정보들 때문에 죽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이렇게 사회를 누군가의 죽음을 막 보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안 좋은 환경에 빠뜨리고 하는 이 모든 불감증들, 마비 증세들은 다 어디서? 애들을 쓰레기 정보 속에서 키웠기 때문에 무방비로 노출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 1번 쓰레기 정보 속에 사는 아이들. 자, 2번은 어때요? 폭력 성량과 테스토스테론. 오늘 발음 되게 안 되네. 테스토스테론. 자, 이거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핵심어는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살의 또 다른 이름, 무관심이 부른 타살. 아니에요. 자살이 핵심은 아니죠. 네 번째, 게임 산업진흥책하고는 상관이 없죠. 답은 당연히 1번이어야 되고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문맥상 밑줄 친 말과 바꾸어 쓸 말로 알맞은 게 뭐니? 라고 했네요. 자, 밑줄 친 말, 거울에 비춰보아야 한다인데 거기 그거 들어있는 문장만 보면 돼요. 한국인들은 자신의 역사적 얼굴과 현재를 거울에 비춰보아야 한다. 자, 한국 국민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으면 일본인들의 입에서 해방된 지 환갑이 넘은 오늘에도 너희들의 오늘은 일본 식민지 통치의 덕택이다라는 모멸적인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자, 일본인들에게 우리가 그런 모멸감을 왜 받아야 하는가? 우리 빨리 거울에 비춰봐야 한다. 이때 거울에 비춰보자는 건 뭐야?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왜 쟤네한테 욕을 이렇게 먹어야 되냐? 우리를 생각해보자 이거잖아요.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보자는 뜻을 찾아야 되는데 1번에 자숙하다. 자숙은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 자숙하겠습니다 이러잖아.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 있겠다는 뜻이죠. 이건 자숙하고는 다르고요. 2번에 자성, 이게 뭐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뜻이죠. 스스로를 돌아보다, 살피다, 자성. 2번이 답이 돼야 되고요. 3번에 반영하다는, 반영이 뭡니까? 어떤 다른 것의 영향으로 새로운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 새로운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게 반영하는 거죠. 요건 아니고요. 4번에 자탄, 스스로를 탄식한다, 한탄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탄식을 해보자는 얘기는 아니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얘기가 가장 어울리니까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자. 2번에 자성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9회 문제풀이 다 마무리했고요. 뭐 자세한 것도 해설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해설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혹은 너무 좀 좀 짧다 하면 여러분 이런 동영상 풀이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